과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이자 푸른과천환경센터 강사로 있는 허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을 응원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수고해 주신 기존의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응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아마 이 올해 이상한 일들이 하나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고생도 많으신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질문도 좀 던져드리고 같이 문답도 하고 해야 강의가 좀 더 생동감이 넘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만나 뵙고 만약에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든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50분간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는 이 부분이 잊혀지고 있지만은 향후 100년 동안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데 짐을 지고 살아야 될 문제이고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은 기후변화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상관관계와 역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좌가 온라인으로 하게 된 이유 2020년 올해의 단어를 하나 꼽아보라 할 때 아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거의 블랙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로 전이되면서 지금 이 9월까지 계속되리라고 짐작하신 분도 없었죠.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한두 달 가다가 사그러지지 않을까. 근데 올 가을에 와서는 올 연말까지도 이 문제가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집어삼킨 것 중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 이 코로나가 집어삼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미세먼지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앞에 장면에서도 마스크가 나왔고 지금 장면에서도 마스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써왔거든요. 써왔는데 지금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쓰고 있고 내가 지금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2020년 작년에 예상할 때는 올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했는데 싹 지금 고민해서 사라져버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이 물론 연말에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0% 원인은 아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공장들이 몇 달간 멈춰섰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관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의 공장이 지난 상반기에 멈췄다는 거.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블랙홀이 미세먼지를 집어삼켰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인류가 극복하게 된다면은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쓰게 될 겁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향후에 수십 년간 계속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뭔가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맑은 날, 비 오는 날 중간에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나무, 동물들 다 이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단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은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내년 정도 가면은 백신이 나오고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극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극복해야 될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단순하게 우리 컨디션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전반적인 산업, 인류의 보건, 건강, 주거환경, 그리고 지역차별 문제까지 전 문제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6강 지속가능 전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듣게 될 단어가 SDGs입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해가지고 아마 뒤에 제 자료에도 나올 겁니다만은 17개의 과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공통되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지구가 천년, 만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될 17가지 태제를 다름이 아닌 유엔에서 정한 겁니다. 유엔에서 정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 17가지 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13번 문항에 뭐가 나오느냐? 기후변화의 위험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13번 항목 하나에 나오지만은 나머지 1번부터 17번까지 16개 문항을 다 포괄하는 문제가 이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위험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구분해야 될 문제가 기상이변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상이변은 올해 단적으로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가뭄이 심할 것이고 미세먼지가 극심할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세먼지 문제는 잊혀지고 가뭄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올해 태풍과 홍수로 날을 지샜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뒤에 영상으로도 나오겠지만 일본, 중국, 동아시아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며칠 혹은 한 달 혹은 수십일 정도에 걸친 급변하는 기상변화입니다. 비가 내렸다가 바람이 세게 불었다가 또 하루는 맑았다가 이 짧은 동안에 극단적으로 변하는 날씨의 변화를 기상이변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기후변화는 뭐냐? 옆에 사진에 보시면 조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위에 사진은 맨땅이 나와 있고 밑에 사진은 다 녹아가는 얼음이 나와 있습니다. 저 땅은 원래 호수였습니다. 몽고지강에 있는 호수였는데요. 저게 약 60년 동안에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정도에 걸쳐서 최소한도 30년 이상에 걸쳐서 꾸준히 악화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사진은 북극의 얼음인데요. 저게 원래 산 높이 정도의 얼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녹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를 뭐라고 그러냐? 기후변화라고 그럽니다. 30년 이상 혹은 100년 단위의 걸치는 악조건의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하느냐? 물론 오래 겪어보셔서 알겠지만은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복구 작업을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은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서 호수가 사막이 되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이상 30년에 걸친 변화였으면은 최소한도 30년의 이상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환경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이번 세기, 21세기의 단어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날씨에 관련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 지속가능 협의회가 담당해야 될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안고 가야 될 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위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건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문제이죠. 자, 이거를 수치상으로 보면은
IP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후에 관한 국가 간 협약을 맺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악화되는 기후 상황을 전 세계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133년 동안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도 상승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름에 보면은 뭐 38도까지 올라갔다가 30도까지 떨어지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1년 평균 기온입니다. 평균 기온이 0.85도씩 상승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에 0.85도, 세계 평균 상승 온도의 2배에 해당하는 1.5도씨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2배는 더 심각하다는 문제이죠. 지구온난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현상이 뭔가?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갑니다. 이걸 해수면 상승이라고 그러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1993년보다 74.8mm, 7.4cm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거 파도 치면은 수십 cm도 치는데, 이것도 뭐냐? 1년 평균 상승입니다. 잠잠한 바닷물이 7.4cm가 올라와서 이게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고정된다는 거죠. 그럼 매년 7.4cm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통계를 따로 내보니까 우리나라는 40년간 얼마가 상승했느냐? 온도 상승 2배보다도 더 많은 3배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구 온난화가 그 결과로서 해수면 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 수십 년 더 가면은 우리가 관광지 해변에서 거닐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국가기상청 기후데이터센터에서 취합한 자료인데요. 아까 제가 1.5도 상승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부산, 인천 도시 5개 기후관측소가 생긴 이래로 104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도시 지역은 더 올랐다는 거죠. 1912년도에 11.8도씨였는데 연평균 기온입니다. 2015년도에 내보니까 14.2도. 이건 뭐냐? 도시 지역이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교통수단도 많으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약 2.4도가 올랐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모 신문사에서 이미지로 한번 올렸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농작물이 변화됩니다. 재배되는 지역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대표적으로 거론된 게 사과입니다. 이거 대구에서 많은 재배했죠. 그래서 대구 아가씨들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능금미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됩니다. 포천이면은 경기도 북단 지역이죠.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복숭아, 무화과, 포도 거의 전역에서 재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 한라봉, 제주도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특산 귤 종류죠. 이게 지금 충주에서 재배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해안 보성에서 재배되던 녹차가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인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하니까 녹차밭 고성 특산물 지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한겨레, 지금 올해도 아니고 2007년도에 기사에 나온 거죠. 농작물이 재배되는 지역이 바뀐다. 우리나라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뭐가 재배된다고 나오느냐? 바나나가 열릴 것이다. 제가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해주니까 환호성을 질러요. 야, 그럼 이제 국산 바나나를 실컷 먹겠다.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걸 한번 생각해봐라. 바나나가 재배된다면은
그때는 재배되지 못하는 과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항상 그 뒷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바나나가 재배되는 날씨는 뭐죠? 지금 적도 근처 열대지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열대에 가까운 그런 날씨를 아열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뭐를? 온난화되는 거라. 근데 더 우울한 것은 앞으로 100년 뒤에 21세기 말이 되면은 3.7도씨,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한반도 평균 기온이 6도씨까지 상승할 것이다. 물론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전망치 자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떨어지기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지금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에 우리 지속가능협의회, 전국 각 지역의 지속가능협의회의 역할도 크다. 과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미 그런 노력을 정성을 다해서 여러 방면에서 해왔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수면도 거기에 따라서 63cm까지 2100년이 가면은 뭐 7, 80년 후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생각하기 쉬운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막상 그 위험이 닥치면은 그때는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태풍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4년 동안에 기후변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뽑아왔습니다. 지금 저 땅은 알겠지만 아까 몽고 지방의 호수가 말라서 그냥 땅도 아니고 풀이 나는 땅도 아니고 사막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후위기의 저 사진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몰 겁니다. 사막 지방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바람, 이게 중국을 통과하면서 중국 동북부 지방에 있는 공장지대를 통과하면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안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위기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해수면도 상승되지만은 그 와중에 올해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변화, 폭염이 오다가 올해는 홍수와 태풍이 오다가 짧은 기간에 극단적인 변화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더위가 안 오고 홍수와 태풍이 왔지만은 내년에는 또다시 미세먼지와 무더위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 기간에서의 변화와 짧은 기간에서의 극단적인 변화가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한반도 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0년을 점을 쳤습니다. 점 쳤다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인데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측정치를 내놨다는 거죠. 2020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이 될 수 있다. 이 데이터에 근거한 측정치가 작년까지는 사실 맞아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잘 맞아 들어가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자가 아니라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진 거죠. 짧은 기간의 변화와 긴 기간의 변화가 혼재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태풍 영상 한번 볼까요? 뉴스에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은 올 8월부터, 일본은 빠르게 6월부터, 중국은 7월부터 6, 7, 8월, 우리나라는 9월까지 나타났던 동일한 기상급변에 의한 피해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던 것, 중국 뉴스에 나왔던 것, 일본 뉴스에 나왔던 것, 거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한 장면입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는 장면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지난 수십 년 동안 악화되어 온 기후변화에 축적된 위기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급변하는 기상급변을
피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은 올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이 왔지만은 내년 여름에는 미세먼지와 폭염에 의한 것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 기후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현상입니다. 자, 중국도 영상을 링크를 걸었지만은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한중일이 같은 피해인데.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비극적인 피해를 가지고 재미나다고 웃었지만은 이상한 현상은 동일한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의 피해가 나타났는가? 지금 이 위성에서 찍은 기후 데이터를 색깔로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대체로 파란색 부분은 약간 비도 많이 오고 선선한 날씨를 보여준 지역이고, 빨간색 부분은 열대에 가까운 기후이면서 더우면서 가뭄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저 지도에서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디냐?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지방.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러시아 쪽은 추워야,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거나 쌀쌀해야 될 날씨인데 2020년 여름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북유럽이나 서유럽 쪽은 선선한 날씨가 나타났는데 그보다 기온이 훨씬 낮아야 될 시베리아 일대에서는 열대에 가까운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홍수와 태풍에 시달리고 있고, 같은 시기에 러시아와 체코 같은 나라는 열대에 가까운 무더위에 시달렸다는 거죠. 이게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체코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체코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습도와 기온입니다. 초록색은 비교적 양호한 그런 기온을 보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올해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일한 기온은 전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뭄과 더위가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홍수와 태풍이 올 때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다른 현상을 가지고 피해는 같이 입힌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에 남미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지구가 온난화되면 바닷물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있던 농토를 전부 침범해 버렸습니다. 서로 다른 현상에 의한 기상급변에 의한 피해 규모는 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상의 피해입니다. 이거를 화폐 단위로 통계를 낸 데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이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GDP의, 전 세계 GDP의 전 세계 총생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4조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5만 조 원이 넘죠. 단위를 세기가 좀 힘든데 어마어마한 형태의 경제적 피해 가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걸 잘만 다스린다면은 반대로 그 반대급부의 기후변화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산업 분야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과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손실들을 극복하는 기회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기후변화 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이 5개의 단어를 꼽아봤습니다. 지금 올해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약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버린 미세먼지가 작년에는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녹음입니다. 많은 농업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은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러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 재배지가 도시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길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지구온난화와 짧게 급변하는 가뭄과 홍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맨 땅에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질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도시의 빌딩에서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될, 좀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많이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 해양 생태계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아마존 산불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왜 특정 지역의 산림이 산불이 문제가 되느냐? 이 아마존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약 4분의 1, 25%를 아마존 밀림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작년에 굉장히 큰 불이 몇 달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이 산불은 자연적으로 난 경우도 있고 사람이 불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럼 이 중요한 산림에 불을 내느냐? 이 불타버리면은 그 맨 땅을 목축 재배지로 바꾼다는 거죠. 이건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그런 현상들이 브라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기자들이 브라질 대통령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대통령이 별 문제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넘어갔다는 거죠. 물론 그 나라의 산업경제적 가치가 있겠지만은 세계 환경학자들이 또는 기후학자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저게 병들면은 딱 그 부분만큼은 지구도 병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어는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환경과 기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올해 17, 18살인가요? 이 소녀가 스웨덴 소녀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인물이에요.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폼, 핵인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녀가 16살이 되던 해 일주일에 하루씩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의 주제가 뭐였느냐? 어른들이여 각성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라.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담한 거죠. 근데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고 했는데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수십 명, 수백 명 나오더니 나중에 수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매일 학교 안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일주일에 하루씩 매주 금요일을 학교를 안 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하루 학교를 안 가면서 어른들에게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응한 위기 극복책을 내놓아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2, 3년이 흐른 가운데 어른들도 동참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 뉴스에는 잘 안 나오고 있으면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가서 피켓 시위를 일주일에 하루씩 합니다. 이 소녀가 지금 미국의 유명한 잡지죠. 타임지에 작년도 2019년 올해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올해의 인물로 뽑혔는데 여기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소녀가 타임지 올해의 인물이 되면서 심지어는 노벨상 후보로까지 지금 거론이 됐어요. 그때 가장 이 소녀를 질투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직접 거론을 했어요. 그레타 툰베리 그 철없는 소녀가 뭘 알겠느냐? 그리고서는 기후변화 그거 대단한 위기가 아니다.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해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나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지금 유명무실화 됐죠. 미국이 탈퇴한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처음에는 참여를 했는데 너네 이거 안 지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세계 거대 양대 국가의 두 축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유럽만 이걸 애지중지하고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같이 잡힌 사진입니다. 뒤에 소녀가 그레타 툰베리이고 앞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뭐 대충 말씀드리면은 기후변화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그레타 툰베리가 쏘아보는 눈초리입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기후변화에 무감각한가 라는 모습에서 두 사람의 대척점에 있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무감각하느냐?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트럼프의 지지층이 미국의 중산층 백인 노동자층입니다. 각 주에 있는 전통산업,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대규모 중후장대형 공장 산업들이죠. 이 공장들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을 지키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정치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오바마 시절에는 상당히 기후변화 대응 원칙적인 자세를 잘 견지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 세계는 탄소 제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유럽이 이미 거대한 큰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탄소 제로를 위해서. 그 중요한 첫 발걸음이 뭐냐? 그린 뉴딜입니다. 이 그린 뉴딜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강의에 전문 강사님들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요 단어는 우리 지속가능협의의 역할과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굿 잡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청년층 일자리도 부족하고,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여성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 원래 뉴딜이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유통산업, 댐을 짓고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이런 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와서 그린이 붙었습니다. 그린은 뭐냐? 즉 화석연료, 지구상의 공해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 이 그린 뉴딜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산업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건 굿잡스라고 그럽니다. 좋은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뉴자를 빼고 아예 그린딜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뉴딜이 아니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그린딜을 하겠다는 거죠. 2050년까지 우리 유럽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왜냐? 유럽의 수십 개 국가가 EU라는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도 화석연료를 빠르게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산업 및 순환경제,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 건축도 아예 지을 때 에너지를 덜 쓰는 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는 석유, 석탄을 쓰지 않고, 물론 에너지 난방, 냉난방을 하는데, 가능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을 짓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쓰지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 자재를 많이 육성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열을 끌어올려서 난방을 하거나, 물을 돌려서 냉방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지금 많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런 기술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그린딜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수송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수송과 교통입니다. EU에서는 그린딜 정책을 통해서 가장 급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하고 그 이행 약속을 밟아나가는 과정도 가장 발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를 줄이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이게 소위 말하는 휘발유로 가는 차입니다.
그걸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뭐 기존에 굴러가던 차들이 수명이 닿으면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뀐다는 겁니다. 수십 년 후의 일이지만은 이미 유럽에서는 큰 발을 내딛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현대에서 만든 수소 트럭, 즉 휘발유를 쓰지 않고 전기차도 아니고 수소를 연료로 쓰는 트럭을 스위스에 수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EU의 그린딜 정책에 의한 수송과 교통 분야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의 전환 방침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톤 다운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오바마가 재임했던 8년 동안에는 에너지, 수송, 건물, 인적 자본 분야에서 굉장히 그린 뉴딜 진척이 많았습니다. 에너지 예산의 43%, 거의 50% 가까이를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많이 키웠다는 거죠. 풍력까지. 반대로 석탄 생산은 38%를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바마 재임 8년 동안에 11%를 감소했습니다. 수송 부분도 전기자동차 100만 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굉장히 인기죠. 우리나라 뭐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그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에서는. 건물도 에너지를 구조 변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열, 수열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약 100억 달러 가까이를 투입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새로운 고용 일자리가 생기고 오바마 재임 8년 동안에 10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겼는데 실제 그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 뉴딜 부분의 job, 소위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굿잡이 많이 생겼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풍력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2달 후 11월 달이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은 더더욱 관심사를 많이 기울일 것이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그린 뉴딜 부분이 지체되고, 바이든이 되면은 그린 뉴딜이 많이 진척이 될 것인가?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미 민간 부분, 비즈니스 부분, 기업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린 뉴딜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We need Green New Deal. 왜? 자신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새로운 창출이 생기니까 전혀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일정 정도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한번 와볼까요? 아마 다음 시간 동영상에는 이 그린 뉴딜 부분에 대해서 훨씬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다른 강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행이 아마 몇십 년은 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린 뉴딜 산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이후에 지금 산업계 부분에서는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야,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는 풍력이고 하나는 수소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이 수송에서부터 전반적인 에너지 부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20, 3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파이가 커질 부분이다. 이렇게들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언을 하고 비즈니스 부분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산업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수의 환경 전문가 혹은 환경단체에서는
한국의 그린 뉴딜에 뉴딜은 있는데 그린이 얼마만큼 확보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대도 지금 이 그린 뉴딜 부분이 국민 전반에 걸친 우리 지속협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사항 전반에 걸추어서 그린 뉴딜이 포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엄밀하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트렌드의 변화로 가져가고 있다. 그것도 풍력, 태양광, 지열 이런 부분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거죠. 더욱 궁극적인 것은 이런 그린 뉴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이게 지역 단위로 어떻게 그 혜택이 확대되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국의 그린 뉴딜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기후변화를 이겨내는 거죠. 몇몇 기업만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 국가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린 기후변화의 극복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100%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고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 자료는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천명하면서 홍보하는 정책입니다. 홍보 내용인데 그린 뉴딜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에 얼마만큼 성별, 세대 많이 포괄할 수 있고 그 일자리가 미래의 국민 생활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이 일자리가 일회성 어떤 시에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그린 뉴딜을 통해서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된다. 과제가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십 분에 걸친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도시,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기후변화를 헤쳐나가는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정부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협의회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고 대안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그린 뉴딜은 천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이라든가 각 지자체별로 내려보내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의 과제를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거기에 13번의 기후변화 대응이 나오시죠. 근데 곰곰이 17개 사항을 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이걸 조합을 했을 때 따로 떨어진 항목은 없습니다. 1번 빈곤 정식부터 17번 글로벌 파트너까지 1번이 2번과 연결되고 2번과 3번이 연결되고 즉 빈곤이 종식되면 기아도 해결이 되고 기아가 해결이 되면은 지역별 격차가 있는 건강과 복지도 평균적으로 수준이 향상된다는 거죠. 양질의 교육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 에너지, 산업 인프라, 불평등 해소, 평화와 정의, 육상 생태계, 해상 생태계 이게 다 13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제다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머리에 담으시고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 방침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17가지 SDG 목표를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구체적인 문장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빈곤에 관한 문제는 사회보장을 더 강화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침이죠. 그래서 따뜻한 복지 경기도를 만든다. 실제 지금 도지사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과천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표 2는 SDG 2번 기아 문제에 대해서 식량 확보 문제. 쭉 내려가면은 13번의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회복을 높인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지속되어 온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그리고 짧게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 과천에 양재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무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나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거기에 생태계를 갖추어 나가고 라는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지자체와 지속가능협의회가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강화시켜 나가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안전을 좀 더 높여 나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 단체에서 지자체와 지속가능협의회가 그 지역의 상황과 실적에 맞는 이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의제에 따라서는 우리 과천시에서도 17개의 의제를 가지고 과천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한번 쭉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원형으로 된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는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에 포함된 각 시군별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종합지수를 점수화해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오른쪽 중간점에 보면 과천시가 쭉 선이 꺼져 있거든요. 그 안에 녹색으로 진하게 돌아가는 선이 이렇게 각 시군별 점수를 연결해 본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은 0.4에서 0.6 사이 딱 5점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중간 점수예요. 뭐 오산시가 제일 높고 남양주시가 좀 높고, 이거는 뭐 지역별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점수가 조금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 지역이 가진 자연 조건, 인위적인 조건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100%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과천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저 부분이 설득력 있는 게, 일단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천시가 확보해야 될 재정이나 세수 이런 부분들이 종합청사가 이전해 나가고 거기에 대체해서 산업 인프라가 들어온 건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인구를 확충시키고 그에 맞추어서 환경과 생태 문제를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천이 가진 자연 조건의 우수성 이런 것도 확보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문제거리가 많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 부분에 있어서의 점수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걸 좀 나누어 가지고 SDGs 17개 지표 중에서 사회경제 분야와 환경 분야를 따로 한번 떼놓은 연구도표도 실려 있습니다. 녹색 부분, 녹색선이 가리키는 것이 환경 분야의 점수 지표이고, 그 다음에 약간 연두색, 옅은색 부분의 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사회경제 지표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과천시 항목을 보게 되면은 환경 분야의 지표는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지표는 낮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과천이 안고 있는 세수 확보의 과제, 인구 증가의 과제, 생활 인프라의 과제,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표에서는 점수치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환경 분야에서는 과천이 가진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 조건 이런 부분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환경지표를 우리가 더욱더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성의를 다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무국 분과를 중심으로 아마 요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기존에 활동해왔던 위원님들의 노고가 컸고요. 과천지속가능협의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도시생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4, 5년에 걸쳐서 양재천을 탐사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작년에는 종합적으로 조사 보고회 발표까지 거쳤습니다. 상당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좋은 그 발표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4년 내내 사무국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생태교란식물을 정리하는 작업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자원봉사단 청소년들까지 힘을 합쳐서 지속가능협의회와 콜라보, 협업을 통해서 양재천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또 하나 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재천, 홍천천, 기타 주유하천에 정화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을 했고요. 여기에 쓰인 게 이제 EM 흑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소년 환경 동아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속가능협의회가 오랜 세월 동안 EM 보급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시민들에게 EM의 효용성을 알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과천 지역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차 없는 거리 축제, 배량동 중심가를 비워가지고 가족들이 나와서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떡매치기도 해보고 하는 즐거움을 차 타고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과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상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함으로써 중심가를 청정지대로 만드는 그런 효과도 누려봤습니다. 자, 미세먼지 당 주기적으로 계속 캠페인을 해왔고, 그리고 재건축 때 성면 감시 활동을 통해서 성면을 통제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고요. 양재천 자전거 행진, 그 다음에 시민 걷기 한마당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노력들을 우리 과천지속가능협의회가 지금까지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협의회 주체로 시민들과 봉사단체, 청소년, 가족들이 참가하는 양재천 자전거 대행진, 시민 걷기 한마당 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벤트도 즐기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홍보 행사를 주기적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협의회는 어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가는 단체입니다. 새로운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그 성과를 이어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과천지속발전협의회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미래의 과천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법인을 유치한다든가 라는 부분에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위생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 편제가 기획실로 옮겨왔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에 관한 부분의 테두리를 포함하면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SDGs 17가 과제를 다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도시로서의 환경을 어떻게 더 유지해가면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세수확보와 미래 먹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에 입각해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만큼 젊은이, 여성, 청장년층 다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점점 더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문명 속에서 우리 도시의 운영 체계를 스마트 도시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일자리도 좀 확보해주고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해가기 위해서는 시와 지속가능협의회, 여타 주민들과 이 시민사회가 어떻게 지자체와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잘 해나가느냐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잘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제를 우리가 좀 더 잘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왼쪽 사진에서 산업시설에서 연기는 빠지면서 산업은 돌아가고 더 발전된 상태로 돌아가고 옆에 있는 우리 과천이 가진 숲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좀 더 낮게 좋게 가꿀 수 있는 이 양자가 병행해서 서로 호환해가는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의 과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환경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게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각 지자체의 지속 가능 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시와 소통을 강화하고 좀 더 발전적인 고민을 해나가는 데서 이 부분을 제일 포괄적으로 담당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지속가능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세 가지 고리가 경제와 사회, 환경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아시는 영화배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사람은 직업이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본업이 돈을 버는 영화배우이고 또 하나는 환경 전문가입니다. 아마 이 웬만한 환경 전문가보다도 훨씬 식견이 높고 행동을 많이 하는 어떻게 환경 분야에서는 정말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왼쪽 사진은 뒤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앉아 계신데요. 전임 사무총장이시죠. 2016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초청을 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앉아 있는 데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외친 것이 이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 용기와 정직함을 가지고 각국 정상이 이 문제를 직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화를 찍지 않을 때는 돈은 영화에서 벌고 나머지 환경 전문가 직업은 돈을 쓰는 직업입니다. 자기 돈을 많이 쓰면서 지구 곳곳을 누비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감시하고 복구시키는 활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찍고 아카데미 나무주연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러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데 보통의 배우들은 이제 누구누구 고맙고 뭐 자기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사치레는 한 30초로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지만은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뭐 같이 이렇게 뵈면서 정문적답도 하고 질문도 던져가면서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부족한 강의지만은 더 그렇게 양지하시고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개의 강의가 있으니까 위원으로서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